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경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세 분의 국회의원 김경수, 박완수, 노회찬 의원과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나눴을 뿐인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난 방송 어떠셨습니까? 1년 이상 호흡을 맞춰온 분들이 아, 예? 편하게 잘했습니다. 예. 예, 두 분이 아주 관록 있는 정치인답게 예.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관록. 지금 초선 의원을 앞두시고 삼선 의원께서 관록은 우리 노회찬 가장 대단하십니다. 지역 주민들이 KBS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방송 어떻게 봤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도 역시 반짝반짝 빛나는 입담을 기대하면서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께 맞춤형 개별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을 하셨어요. 전용기 타시고 이렇게 다녀오셨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진도 공개를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 하면서 조금 가슴 졸이는 순간이나 아니면 좀 울컥하는 순간이나 이런 뒷얘기가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가슴 졸였던 순간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그 로즈가든 백악관에서 두 분이서 언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론 발표문은 사전에 이제 약속된 대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동성명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백악관의 내부 사정으로 한 7시간 이상 좀 결제가 늦어지긴 했는데 그걸 이제 기다리는 동안이 좀 바짝바짝 피가 말랐었고 실제 공동성명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회담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좀 보면 긴장된 순간이었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옳은 길이다 하면 굉장한 추진력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일각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독선적인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세요? 이번에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중에 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5년을 3단계로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1단계가 혁신이고요. 2단계가 도약, 3단계가 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는 1단계가 계획 단계입니다. 로드맵을 짜고 그렇게 했다가 2단계에 가서 이제 그걸 제도화하고 추진해 나갔고 그때가 개혁기가 됐고요. 3단계가 안정기였는데 이게 이제 2단계 중반쯤 돼버리면 국민들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소야대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이 제도적인 법 개정이라든지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고 하면서 개혁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개혁들 중에서 대통령의 이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 작업들은 1단계에 집중적으로 혁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대선 때 공약했던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혁신들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와의 협치라든지 또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걸 통해서 그 혁신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노회찬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하면요, 사실 촌철살인의 비유를 잘 하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많은 어록들을 남기셨는데 본인이 기억하는 이건 참 내가 생각해도 말 잘한 것 같다라는 어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정의당의 어떤 정책과 철학을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 좀 이런 어록도 공부하고 준비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마 TV 토론 생방송할 때 몇 번 얘기한 것이 이제 좀 회자가 되면서 그런 평가도 들었습니다만은 TV 토론할 때 어떤 말을 써먹어야 되겠다. 뭘 인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면요.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토론은 엉망이 돼요. 사실은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가는 게 맞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17대 때 초선 의원으로서 법사위에서 4년을 있었는데 이 국정감사 갔을 때 제가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모 고등법원장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라고 쉽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차마 또 그렇게는 못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네.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평등해야 하는데 하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저도 참 듣는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거 아니냐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후에 이제 그 법원에 계신 분들을 제가 저도 지금도 법사위니까 만나게 되면 이 말을 꼭 한 번씩 해요. 예. 자신들에게도 이 말이 상당히 좀 가슴에 네. 아팠다라는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뭐 멋있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또 바뀌어야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내침을 제가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네. 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의당 하면 요즘 정부와 정책 공조가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 총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원내대표로 7번 만나셨다고요? 예. 예. 뭐 물론 이제 그 뭐 만난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확실히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문턱이 낮아졌다. 네. 그리고 그건 우리 정치의 발전이라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야당의 야성이 조금 약해지는 건 아니냐. 뭐 심지어는 뭐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는 예.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이제 예.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저희도 그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른 당에 대해서도 그 당이 저와 다른 소속이 다른 당이 그럼 저는 야당이고 그 누가 여당이 되든 잘할 때는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협력할 일은 협력해주고 다만 잘 못하거나 또는 말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또 그 판단에 의거해서 비판을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저는 선진 정치라고 봅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봐주는 문재인 정부니까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다. 예. 박수 칠만 하니까 치는 거다. 네. 그리고 한번 비판하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세게 비판할 자신이 있는데 예. 다만 그는 비판할 이유와 그런 거리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날이 빨리 안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박원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창원시장을 3번 역임하면서 초대 통합 창원시 시장까지 하셨고요. 지역 정치계에서 이제 중앙 정계로 아주 화려하게 옮겨가셨는데요. 궁금한 건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의 차이를 어떻게 피부로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선 기초단체장으로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중앙집권적인 사회다 보니까 지방 정치인들이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 중앙 정치인들보다도. 지방 정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앙 정치권에도 진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중앙 정치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도 도지사가 한마디 하는 것은 중앙 언론 안 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면 중앙 언론은 나는 거죠. 네. 언론들도 전부 중앙 정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방 정치에는 관심은 있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죠. 대한민국이 이 지방 분권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 국민과 언론이 지방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도 뽑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살림살이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역에 계실 때와 중앙 정치에 계실 때랑. 개인적인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뭐 시장도 관사는 없습니다. 창원시장이. 저 개인적인 집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것이고, 예. 이제 국회에 진출하고 나서는 원집은 이제 창원입니다만, 예. 이제 서울에 국회 출근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 이제 전셋집을 그 방을 하나 얻어서 네. 이렇게 출근하고 있고, 예. 좀 암만 해도 이렇게 지역에서 시장할 때는 지역에 몰두하고 지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국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에 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조금 뭐 불편한 질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전국 지지율로 보면 10% 안팎, 바른정당이랑 큰 차이가 없고요. 경남 텃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위기의 보수 정당 다시 일어서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우리 자유한국당이 과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또 어떤 정치적인 그 폐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행태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정말 뼈를 깎는 어떤 자성과 반성을 통한 노력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을 신뢰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세 분께 개별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찬반이 첨예한 지역 현안에 대한 돌직구 질문을 몇 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고리 5호와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첨예한데요. 지역의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분께서는 찬반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탈핵발전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할 필요가 없다, 중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건 개인 견해이고 실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지금 공론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거기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반영이 되어서 거기서 내린 결정에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방향은 우리가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력이나 에너지 공급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끌어내거나 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분한 대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탈원전 결론을 내려놓고 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없이,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시켰는데 그동안 30%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예. 2조 6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을 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가 이제 두 가지가 좀 약간은 다른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난번에 발표하신 정책대로 한다면은 설계 수명이 다 되는 그런 원전들을 그때그때 하나씩 폐로해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탈원전이 되는 건 2079년이 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6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탈원전인데 이걸 뭐 성급하게 또는 급하게 추진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고리 5, 6호기는 바로 건설 중단하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대로 한다면 이 잠정 중단이 아니고요. 바로 중단시켰어야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신고리 5, 6호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좀 공론을 모아보자. 그리고 이걸 중단하거나 또는 뭐 계속 건설하거나 간에 뭔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로 넘긴 거고요. 예. 전 세계에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약 4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설계 수명이 닿으면 이제 문 닫거나 여러 가지 폐로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0년 후에는 180개만 남는다 그래요. 사실은 원전 산업 자체가 일종의 사양 산업입니다. 네. 이게 새로 짓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나 점점 문을 닫고 더 이상 이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찾아가고 있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근데 이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 3년 후에요. 3년 후에 원자력 130원, 태양광 80원이에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될 지점도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이거는 뭔가 제가 볼 때는 이 건설을 갖다가 이제 폐기하자 그 건설 계획을 갖다가 중단하자는 것은 신고리 5, 6기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전기를 다른 걸로 만들어내자가 아니라 전체 전력 수요 자체가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2기 정도는 건설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토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팩트를 확인하고 그래야 이게 토론이 좀 원활해지니까요. 몇 가지만 조금 짚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전력 수요 관련해서 원전을 탈원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전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란 걸 세웁니다.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인데 2년 전에 2년마다 세우거든요. 2년 전에 7차 때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때보다 8차 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를 계산을 해봤더니 11기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원전 7, 8기 정도에 해당되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봤더니만 7차 때는 그 GDP 성장률을 15년 동안 평균을 3.4%로 잡은 겁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3.4% GDP 평균 성장을 할 거다라고 돼 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KDI에서 이건 황교안 정부 때입니다. KDI에서 15년 평균을 2.5%로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약 3% 정도로 그래서 전체 평균이 2.5%로 잡으니까 전력 수요 자체가 11기가와트가 줄어버린 겁니다. 지금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그 부풀려진 뻥튀기 되어 있던 전력 수요 예측에 따라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신고리 5, 6호기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수요 공급이 사실상 이게 이제 기존의 이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분이 이야기했으니 네. 또 반론을 제가 제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장기적으로 원전 탈원전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정부 발표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요금 인상 없다고 하는데 이 탈원전 정책의 영향은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이야기하셨는데 뭐 몇 년 후 우리 그 원전 비용이 비싸진다고 노회찬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뭐 장기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이 원전의 3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3%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평균을 보면은 약 13%거든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이 그동안에 미미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플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서 탈원전을 해야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약한데 그것도 원가가 3배나 비싸게 드는데 지금 당장 탈원전으로 가겠다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은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께서 GDP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과다하게 드는 걸로 전력 수급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GDP 성장률만 가지고 에너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력 수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력 수요, 에너지 수요 이런 거로 보면은 꼭 지금 정부가 세워놓은 전력 수급 계획이 GDP 성장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주체들이 자 최저임금 인상하죠. 근로시간 단축하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려 하는 거죠. 세금 정세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세마저도 폭탄을 맞는 거 아니냐. 그 도대체 이 소상공인들이 장사할 수 있느냐. 중소기업들이 장사할 수 있느냐. 이거 일자리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발전 단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 낮춰지는 게 10년, 20년 뒤의 얘기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가면은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훨씬 비싼 에너지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년 뒤의 얘기고 영국도 원자력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비싼 에너지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원전에 대한 투자보다도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갈수록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 단가가 원자력이 싸다. 여기는 폐로 비용이라든지 다른 사회적 환경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저는 여기에 사회적 비용이나 폐로 비용, 방사능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합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나라도 원자력이 훨씬 비싼 에너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를 많이 쓰는 20대 대기업이 전체 전력의 거의 60%를 사용합니다. 특히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철소가 원전 한 기에 맞먹는 전기로 쇠를 녹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기업들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꾸로 전력 할인 혜택은 한 기업당 거의 지난 3년 동안 약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대기업을 키워왔던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형평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전기료 부담이 가는 건 저는 앞으로 당분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탈원전을 장기적으로 동의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탈원전이 장기적인 탈원전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원전의 문을 닫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당장 신고리 5, 6호기부터 해서 시급한 해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좀 공론을 모아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리 5호와 6호기 건설 논란 찬반이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 말씀 많이 해주신 건 좋습니다. 예. 저희가 나중에 이것만 갖고도 방송을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논의는 이겁니다. 영남권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시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논의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박 의원님도 잘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밀양과 부산에서는 서로 신공항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김해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또 인천공항공사 사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이 부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실은 김해 공항에 인접해 있는 김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뜨면은 이 바로 앞에 사람하고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전화 통화도 비행기 지나간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공항이 지금 예정대로 건설이 되면은 아예 계속 그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게 하루 종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비행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음 피해 지역이 약 1000여 가구에 불과한데 만일에 신공항이 예정대로 건설돼 버리면은 33,000 가구에 87,000명의 소음 피해 지역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토론회도 여러 번 가졌었는데요. 지금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김해 신공항의 소음 문제, 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있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접근해봐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신공항이 불가피하다면 소음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건설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건설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은 소음 피해 기준을 이게 75웨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데시벨이 아니고 75웨클 이상만 그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현장에 조사를 해보니까 김해 지역의 신공항 근처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74.9웨클이 나오더라고요. 현장 조사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선진국은 지금 70웨클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국책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재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그걸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랜 지역 갈등 끝에 난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용 수용을 하되 이 김해 신공항을 수용했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활주로를 기존 활주로와 이렇게 V자형으로 해서 활주로 방향을 틀어서 김해 신월산을 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펴하게 V자형으로 신활주로를 낳았을 때,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러면 안전 문제가 해소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경수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말씀하셨는데 이 소음 문제입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서 이 소음 피해에 대한 구제 범위를 좀 넓히고 구제를 좀 강화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75웨이커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구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김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거는 정부의 항공정책의 문제인데 공항정책의 문제인데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6조 원, 약 5조 9천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7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거든, 정부가. 앞으로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역 간의 그 공항 정책을 과연 뭐 이 한반도의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어느 공항 중심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네.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이 김해 신공항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김해공항을 이렇게 바꾸는 신공항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한 결정은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국내 양대 항공사 네. 중에 한 곳의 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결정난 직후에 자신들은 반대했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한쪽, 둘 다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왜 냈냐니까 지금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해외 승객, 외국 나가는 승객이 반이고 국내 내국선 이용하는 사람이 반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볼 때 KTX와의 경쟁에서 앞으로 KTX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더 싸질 것이 분명하니까. 아까도 우리 말씀했지만 8대 과제 중에 보면은 거제부터 예. 네. 김천까지 가는 KTX 또 낫지 않습니까? 이게 김해공항의 내국선 수요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가 그렇게 지금 과도하게 과거에 평가했던 것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요를 다시 제대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지금도 이미 불편을 겪고 있지만 김해에서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저는 그걸 해소하면서 이 규모를 갖다가 적정하게 늘어가고 추이를 봐가면서 늘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네.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건 기존에 우리 국내에 여러 공항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네. 공항을 건설할 때 건설 설계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그 부산과 김해 지역에 이런 좀 피해를 불가피하게 입게 되는 시민들과 자치단체와 함께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걸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는 첫 번째 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해 신공항이 불가피하다면 지금 이제 뭐 V자 형태의 활주로를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소음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11자로 놓는 그런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좀 근본적인 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까지 함께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공항 건설이 돼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지역의 주요 관심사라 그런지 상호 토론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도민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거리로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번에 그 정의당에서 속도음원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지금은 혼자 맞벌이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서로 같이 돌봐서 돌봄 시대로
부모와 그 자녀가 좀 더 안정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스포음원 방지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마진율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뭐 본사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대화의 창이 좀 뭐 법적으로 좀 만들어진다든지.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켰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 국회의원님들께서 뭐 국회 하실 때 그런 거 좀 반영을 해가지고 대기업과도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작은 기업일수록 이제 더 얘기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좀 법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많죠. 그게 전부 다 기사들 어떤 휴식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위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는 것 같으면은 좀 보다 나은 또 그게 또 승객들한테 또 질 좋은 서비스로 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대학이라는 타이틀도 그렇고 암만 그냥 서울 그 똑같은 수도권 학생들이랑 같은 스펙을 만들어도 학교 타이틀을 안 본다고 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뭐 국회 이런 쪽에서 법률안으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뭐 방안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실질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수도권 쪽에서밖에 실행 좀 활성화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아직 그런 게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사실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인데 그냥 고용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항에 노후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 정말 외곽지대에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 좀 더 세밀하게 찾아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일과 육아, 취업, 소상공인, 보육, 교육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민들의 요구가 아주 큰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버스 기사 문제인데 네. 최근에 이 버스 기사들의 간호동으로 인해 가지고 졸음 운전으로 엄청난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자체가 일정 시간을 운행하고 나면은 운행이 안 되도록 완전히 타코미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자기가 몇 시간 이상 운전하면은 운전을 못 하도록 만약에 운전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가중처벌과 부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 부분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이번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을. 네. 우리 관광버스를 일정 시간 이상 운행을 못하도록 관광버스에 타코미터를 설치해서 그걸 만약에 어기는 경우에는 엄청난 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요. 네, 사업자에게 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도 일정 시간 운행하고 나면은 뭐 밤새도록 한다든지 뭐 12시간, 13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절대 못하도록 해서 대형 그 교통사고, 특히 관광버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조금 전에 우리 그 창원 시민들 또 경남 도민들이 하신 말씀 보면은 정말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저 중에서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이 일하는 것도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 아니냐. 비정규직. 예, 근데 누구 밑에서 일할 때와 저 사람 밑에서 일할 때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급여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 어찌 보면 그것이야말로 공평하고 공정한 룰이라는 거죠.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발을 해야 되겠고 또 저 부분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좀 입법 안내를 갖다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청년 실업 관련해서 지방대 차별 문제
말씀하신 청년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공공부문에서부터 공기업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 그러니까 그 응시 원서에 출신 학교, 지역 이런 걸 일체 기재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실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좀 블라인드 채용을 네. 의무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KBS에서 우리 이번에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들어간 고민정 아나운서가 입사할 때 네. 그때 정년주 사장이 처음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대생이 70%가 뽑혔답니다. 나이와 학력 무관.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예. 그런 좀 채용이 된다면 지방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이제 마진율 얘기를 하셨는데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올라가는데 지금 법으로는 원재료 가격만 상승할 때 그 원청회사의 그러니까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안을 제출한 게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이런 불가피하게 이 원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같이 그 원청회사에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렵게 모신 우리 세 분 의원에게 각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또 궁금한 사항들에서 대해서 한 분씩 질문을 할 텐데요. 먼저 박완수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신데 지금 중동 인근에 스타필드가 입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다 할 정도로 공룡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 창원시에 네. 그 전통 상인들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저희 방에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 그분들은 이제 그 입점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일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형 그 유통점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쉬워지니까 또 찬성하는 입장인데 제가 일단은 그 신세계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신세계 측과 이번 휴가 기간 끝나면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스타필드의 규모라든지 거기 입점하는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토론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설령 창원시가 허가를 해서 그 스타필드가 입점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1km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만 보호할 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의 어떤 생활권별로 해서 그분 전체에 대한 어떤 상생 협약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해당 주체들과 그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규제 권한을 지방 정부에 줘서 좀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자는 건데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돼. 일률적으로 1kg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네, 얼마나 그게 실제 이익이 되는지 실익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창원 같은 경우에 반경 1km면은 의창구도 채 포함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 권한을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창원시장 입장에서는 창원시의 상권이라는 게 교통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는데 1km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 상남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가음정시장도 수십 킬로, 거의 10km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상생협약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가 지역구신데요. 사실 요즘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체가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타격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창원 산업단지 내도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은데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단 산업 자체가 살아야 노동자의 생활 환경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인데요.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진 지 지금 40년, 50년 되는 그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산업의 어떤 구성이라거나 업종의 어떤 실태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색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소재산업 강화라고 저는 생각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방산 부분을 갖다가에 대한 좀 새로운 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저는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고속철도와 연관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강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부품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고속철도를 갖다가 좀 국가적인 좀 전략 산업으로 우리의 기술력을 갖다가 축적해서 이걸 해외 시장으로까지 수출로까지 연결시키는 이 사업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철도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후발주자인 중국이 보면은 세계 시장의 해외 시장의 반 정도를 지금 그 장악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거. 그 뒤에는 국가적 뒷받침이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가 직접 나서 가지고 또 이 창원에서 방산업체들이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업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경수 의원님 김해시 을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요. 김해하면 지금 롯데관광유통단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20년이 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롯데가 3단계 개발 사업을 계속 미뤄오다가 개발 강제 이행금을 경상남도가 물리려고 하자 하루 전에 개발 계획을 확정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정률이 2%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요. 당초 약속했던 사업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롯데의 꼼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전에 스타필드 얘기와 본질적으로는 그 동일한 그 대기업들이 지역 상권에 진출하면서 그 상생이라든지 지역과의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습니다. 약속들을 하는데 롯데관광유통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롯데 아울렛 그다음 그 근처에 있는 그 테마파크까지는 1, 2단계가 지어졌는데 3단계가 이제 근처에 각종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3단계에 짓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무래도 이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롯데 입장에서 보자면은 투자 대비 경제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오히려 이 사업들을 지역을 위해서는 롯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강제 이행금을 뭐 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오래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대기업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결합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언젠가는 외면받게 돼 있다고 보고요. 경남도와 김해시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요. 강제 이행금만이 아니라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자꾸 늦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롯데가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사업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추진해 나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논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뭐 제가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그 성산구, 창원시 성산구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정책 사업이라거나 지역 개발 공약도 있습니다만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입법 사항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 약속했던 입법 사항은 착실히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다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텐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거. 두 번째는 저희 의정 활동의 어떤 가장 큰 목표이자 핵심적인 어떤 과제는 민생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데 있던 불편함이라거나 어려움이라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것을 의정 활동의 제1호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과 본분에 충실해야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결국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과 본분인데 중앙정치권에 가보니까 이 국회의원의 지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또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치권에서 정치가 대부분 정당에 매몰돼 가지고 정당 논리가 국민 논리에 우선하는 것이 중앙정치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보다도 정당에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기본과 본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 논리보다는 국민 논리를 우선하고 네. 또 정당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노회찬 의원님도 정의당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데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정당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보다도 정말 국민과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르게 되고 국회의원이 자기의 기본과 본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단 국정을 우선해서 한 반년 가까이 챙기느라고 그동안 지역은 조금 지역 주민들을 자주 보지를 못했는데 우선은 남은 기간 동안 그 균형을 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활동을 좀 발로 뛰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선 과정에서 뭐 가야사 보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 차별 해소 이런 좀 대선 공약들을 통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을 함께 이제 만들어낸 게 지역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의 의정 활동도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우리 당의 이제 원내 부대표로 협치를 담당하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당정청 협치를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야당 의원님들 지역에 계신 야당 의원님들부터 먼저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이제는 국회가 늘 욕만 먹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네. 이제는 좀 더 달라진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열띤 토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을 맞은 지 72회째 되는 날입니다. 항상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세월을 바꾼 건 언제나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 희생을 감수했던 수많은 민초들처럼 지금 우리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날도 많겠지만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는 자부심도 가지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시자들도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